지금부터 2020년도 시민과 함께하는 성균고전학 고전 산책 시리즈 제1탄 안대회 선생님과 함께 반촌을 걷다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 앞서서 오늘 행사를 마련해 주신 DK21 동아시아 고전학 미래인재 교육연구팀의 김용태 팀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연사 소개를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예, 저 BK21 동아시아 고전학 미래인재 교육연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김용태 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니까 여기 이 학부생들도 꽤 여기 들어오셨고, 또 제가 모르는 분들 이름도 제가 보여서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이제 BK21이 뭔지 모르시는 그 학부생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BK21이라는 사업은 한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고등교육 지원 정책 사업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큰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의 한문학과가 이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동아시아 고전학 미래인재 양성이란 주제로 사업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가 우리 연구팀에서 갖는 첫 번째 공식 행사인데,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실제로 이 반촌을 함께 걷고 그럴 기획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안대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또 여러분들이 또 묻고 답하고 한 것들은 동영상으로 잘 갈무리를 했다가 또 그 유튜브에 우리 방송을 하나 개설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늘 더 많은 그 시민들, 학생들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사업 성격에 대해서 잠깐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팀은 고전을 발굴하고 또 고전을 정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주로 하면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번역하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고전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시민들의 교양과 시민들의 삶 속에서 활용되도록 하는 것까지를 이제 우리들의 임무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이 연구팀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고전 산책, 고전을 책으로만 보면 너무 딱딱하니까 고전과 관련된 어떤 지역을 같이 걸으면서 답사를 하면서 고전에 대한 이해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거나 아니면 이제 강의실 같은 공간에서 모여서 어떤 하나의 고전에 대해서 다방면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고전이 정말 시민들 속에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게 되어야 고전의 가치도 더욱 빛나고 우리 사회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반촌 안내를 해주실 안대회 교수님은 뭐 제가 굳이 이 소개를 안 드려도 대부분 다 잘 아실 수 있을 텐데 우리 한국학에 있어서의 뭐 어떤 학문적인 깊이, 아카데미즘과 또 대중들에게 이렇게 소통하실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이렇게 겸비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안대회 교수님은 정말 그 둘을 다 겸비하고 계셔서 우리들이 정말 크게 기대고 있는 큰 학자이십니다. 그래서 현재 대동문화연구원장을 맡고 계시고 두개학술상, 지훈 국학상 등 아주 굵직한 큰 그 수상 경력도 있으시고 저서는 뭐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다 여기서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왕성한 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내일 모레 21년도가 되면 그 안대희 교수님은 연구년을 맞아서 칩거를 하신다고 해서 학생들도 1년간은 만나 뵙기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이 더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대희 선생님도 오늘 1년 동안 못 만날 그 아쉬운 마음을 다 여기다가 쏟아서 아주 열강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제 말은 여기서 그치고요.
안대회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과찬을 해주셔서 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소개받은 안대회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 갑자기 목소리가 잠기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거슬리더라도 눌러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종의 답사 프로그램은 원래 저희가 계획한 것도 그렇고 실제로 길을 걸으면서 뭐 이런저런 농담도 하고 또 대화도 주고받고 질문하고 또 답하고 하면서 하면 대략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해도 뭐 발은 힘들어도 몸은 그렇게 힘들지 않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중간에 좀 맛집 있으면 가서 군것질도 하면서 이렇게 다니면 괜찮은데 이거는 거의 공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아마 1시간 해도 굉장히 피곤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략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혹시라도 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김영태 선생님께서 모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우리 성균 고전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강연을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다른 데서 하는 이런 강연하고 달리 학과가 중심에 되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종의 전문성이라고 해요. 다른 데서는 전문성을 강조하게 될 경우에는 좀 뭐라 할까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러면 좀 난처한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살려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이 밑바탕에 깔려서 대중들하고 소통한다고 하면 저희 주변 시민들하고 소통한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우리 이 성균 고전학 이 강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대화 속에서 너무 지나치게 고답적이고 그 다음에 너무 어려운 것만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요. 이런 답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위험성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촌인데요. 이 반촌에 대한 그 개략적인 것을 한 5분 정도 제가 PPT를 만들었으니까 그거 간략하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우리 답사의 그 개략을 말씀드리고 화면을 통해서 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PPT를 보시고 계실 텐데 이 반촌은 성균관 주변이죠. 성균관 주변이고 반촌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여기에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반촌은 조선시대에 저는 특수한 지역으로 행정구역, 공식적인 행정구역과는 다른 역사적 지역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공식적인 행정구역으로는 조선시대에 대체로 한성부, 동부, 숭교방, 성균관계에 해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성균관계보다는 숭교방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과거에는 대체로 우리 현재 행정지역으로는 명륜동에 이렇게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숭교방, 특히 숭교 요 용어를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우리가 답사할 적에 곳곳에서 좀 목도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은
반궁이라고 보통 칭합니다. 이 반수가 이제 제후국, 천자국이 아닌 제후국의 그 태학 옆에 흐르는 물이 바로 이 반수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제후국이라고 하는, 천자국이 아닌 제후국이라고 해서 현대에는 좀 쓰기를 좀 꺼리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런 데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궁이죠. 이 반궁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주거 공간이 어디냐면 반촌으로, 성균관이 있는 동네 또는 성균관 마을 이런 정도로 풀 수가 있을 겁니다. 반촌, 여기서 그렇죠. 그러면 이 반촌이 조선 500년 동안 성균관이 있었기 때문에 500년 동안 유지되었느냐, 이렇게 그 의문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조선 전기,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 시기에는 반촌이라는 말이 사용되질 않습니다. 대표적인 그 지리서인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는 반촌이란 말이 아예 등장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역사 기록에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선조실록에 반촌이란 말이 처음 등장하는데, 그것도 선조실록 맨 뒤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문헌에는 17세기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성균관 둘레의 마을은 성균관이 생기면서부터 생겼고, 거기에는 당연히 이 성균관 지원하는 사람들이 살았겠죠. 하지만 반촌이라고 하는 특수한 지역이라고 하는 이 인식하고 그 정체성은 17세기 이후 18세기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고, 그게 성균관이 있는 조선 말기까지 이렇게 유지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지역인 명인데, 그 존재의 시기는 뭐냐, 17세기에서부터 19세기 말 이런 정도로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반촌에 해당하는 순교방 지역하고 이곳에 살고 있는 그 주민, 반인이죠. 성균관 대사성 관할하에 있었고, 또 동시에 한성부 판윤의 관할하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중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여기 주민이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대사성도 관여를 하고 한성부 판윤도 관할을 하는데, 대체로 대사성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뭐 제가 간단하게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요. 옛날 지도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동반촌하고 서반촌을 기준으로, 이게 반중자병에 나오는 건데요. 우리 학교, 성균관대 학교 앞에 그 길이 있죠. 성균관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서반촌, 동반촌이라고 하고요. 마을옥에 하마비가 있었고, 박석고개가 있었고, 이 고개는 이연대로로 통한다, 등등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이 지도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촌의 특징은 뭐냐면, 조선시대에 유일하게, 한양에 유일하게, 조선시대 전체적으로 봐서 치의법권이 있습니다. 물론 궁궐은 당연히 치의법권이고요.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국 여지비고라든지 연료시 같은 곳에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동국 여지비고는 순교방 성균관계, 순교일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열성조에서 현관, 성균관의 2층이지요. 성균관을 우대하기 때문에 술라졸과 금부이석이 감히 반촌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록이나 다른 기록들을 보면 늘 대사성이, 여기는 치의법권인데 왜 한성부 관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소란을 피우느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적용됐던 거고요. 그 치의법권이 어느 지역이냐라고 하는 것을 뒤에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경성부 명세 신지도 1914년인데요. 대체적으로 봐서 이게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서반촌, 이것이 동반촌입니다. 그 지역을 놓고 보면 현재의 명륜동 지역입니다. 그 밑에 경계선이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자세하게 우리가 답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반촌 사람, 이 정도만 보면 더 분명할 텐데요. 반촌 주민을 반민, 반인, 관인. 이 관은 성균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죠.
여기는 좋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 성균관 예라고 해서 천민으로 불렀습니다. 지금은 뭐 굳이 그걸 따질 필요가 없는데 이게 이제 반촌이 해체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의식이냐,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 천민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의식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의 그 핵심적인 직업명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는 반주인입니다. 이 반촌에 사는 일종의 그 거주지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즘 우리 치자면 뭐 하숙집 주인 뭐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죠. 원룸 주인 뭐 이런 의미인데, 이 주인은 뭐 단순히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방, 요거는 소고기를 위주로 해서 고기를 파는 곳이고, 현방이 있고요. 달인방이죠. 그래서 이 반촌 사람만이 현방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현방은 고기를 파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소고기 유통에 관한 전적인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 반촌 사람, 그중에 특히 현방 운영자가 가지고 있었다. 이건 조선조 거의 5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정말 특권입니다. 이 소고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육류 공급 전체를 딱 장악을 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한양도의 주민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중에 특수집단으로서 이 반인들은 자의식이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대대로 세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분과 지위, 직업을 세습함으로 인해서 집단의 동질성을 아마 조선 전기 반촌이 형성되기 그 이전부터 유지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그 인구를 가지고 있었냐? 대략 18세기 말에 보면 한 800여 호, 이건 기록자마다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800여 호의 가구수로 추정이 되고, 18세기 중엽엔 대략 1만 명 정도의 주민수를 가지고 있었다. 이 1만 명이면 적을 것 같지만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 시기 30만 명 정도가 서울 한양의 시민이라고 했을 적에 가장 많은 숫자가 군인으로, 대략 군인, 여기에서 주민 수는 가족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그 집단을 차지하는 것이 이 군인인데요. 군인은 대략 한 5만에서 6만 정도 됩니다. 그 가족들이. 10,000명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지 않은 거고, 이들의 동질성이 군인보다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이들은 반촌에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타 지역 타 계층 사람의 존입이 불가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모든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도 양반 다 살았고 정말 상층 경화세족도 살았습니다. 하지만 차츰차츰 이곳은 반인들만 사는 곳이다라고 하는 의식들을 이 반촌 사람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서 차츰차츰 여기에 살던 사람이 다른 쪽으로 이주하고, 또 다른 쪽에 있었던 사람이 반촌에 들어가서 살기가 깨림칙한 그런 것이 되어서 여기가 특수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구한말에 여기 반촌이 폐지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반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만요. 제가 도판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희들 그 어떤 지역을 갈 것인지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도면 몇 가지로 보여드리도록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있었던 것의 큰 그림인데요. 이거 아주 그림이 좋습니다. 여기가 성곽이고요. 여기가 성균관입니다. 성균관 앞에, 지금 성균관대학 앞에 이거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저희가 이 물길을 말씀드리는데, 이 물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 물길이 전부 복개되어 있죠. 성균관 우리 길 앞에 요 물길이고요. 이 비각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서반촌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여기에 동반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관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대를 성균관동 해서 이 관동이라고 불렀던 거죠. 이 관동이라고 하는 지명은 조선 전기서부터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이 앞에 다리가 있고요. 지금
요게 월금문, 이게 창경궁입니다. 여기에 창경궁 뒤에 성균관으로 가는 이 집춘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드나들 수가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일대 전체는 어영청 관할입니다. 어영청이 수비하는 그런 것이고요. 여기에 순교방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숭일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촌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인 그 영역이 이 서반촌을 해당하는 창경궁 담장을 따라서 여기 지금 그 이 큰 길 있죠. 큰 길에서 요 밑에 있죠. 성균관으로 들어가는 요 사거리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이 골목 있지 않습니까? 골목까지 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요 지금 해화동 길 있죠? 요 길을 따라서 요 길, 지금 제가 보여주는 송동까지 포함해서 여기가 바로 반촌입니다. 그리고 이 반촌은 원래는 요 위에 지금 현재의 해화동 지역까지 포함하는 곳인데 여기는 왜 그럼 굳이 따지지 않느냐? 여기는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백자동까지 포함해서 현재 해화동 지역은 여기는 전담 내지 다 숲입니다. 여기에 송동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것을 가리킵니다. 예, 이것은 제가 최근에 구한 사진인데요. 1912년의 지도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귀중한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1912년, 그러니까 일본이 정치를 하면서 서울을 완전히 재구역을 하는데요. 재구역하기 직전에 그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순교방이고요. 여기가 성균관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홍문동 있고요. 여기 뭐 그 여러 가지인데 황교 그다음에 비가 있는 그런 곳이고요. 해화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순교방으로 되어 있고 숭신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는 여기만 이렇게 도로가 많은 것은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이고요. 여기까지가 여기는 거의 과수원이나 전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여기 뭐냐면 독일인 선교사 지역이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들어오기 전이라서 그런 거고요. 여기 사연사가 보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 하나만 더 보고 답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상당히 중요한 걸로 경성부 시가 강계도입니다. 이게 청덕부에서 서울을 재구조하는데 바탕이 되는 그런 사진 지도입니다. 상당히 자세하게 들었고 1912년 지도하고 14년 지도는 청덕부의 의도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기 창덕궁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해화 흥덕동천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동반수, 서반수입니다. 이게 지금 성균관대 그 정문 앞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서 여기가 그 해화역 4번 출구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만나서 쭉 내려가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자세한데요. 우리가 나중에 송동이라고 하는 북묘를 나중에 찾아가게 되는데 여기 북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북묘라고 한 걸로 봐가지고 이거는 이미 해체가 된 거죠. 여기가 흥덕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숭일동, 그 다음에 숭이동, 숭삼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현재 명륜동으로 바꿔놓으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914년 요 제도에서부터 현재의 이 명륜동 지역이 구조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가 성균관이고요. 여기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정문동입니다. 여기가 정신국에 사당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정령운이 있었고 해서 여기가 정문동이라고 표시되는 그런 것이고요. 여기가 여러분 기억할 게 순교학교가 보일 겁니다. 그죠? 순교학교. 여기가 바로 사연사가 있던 자리에 순교학교라고 하는 해화초등학교, 우리가 이따 살펴볼 텐데요. 해화초등학교가 원래 1914년대에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다가 이것이 이쪽으로 현재의 해화동 해화초등학교 자리로 이주를 합니다. 여기가 지금 아남 아파트 자리죠.
그래서 여기가 저기 사연동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연사는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독일 교회당이라고 보이시죠? 12년도에는 없었는데 14년도에는 보입니다. 여기 이 지역의 땅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홍태윤이라고 하는 현방 주인, 그 반촌 주민으로 거부가 된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팔았습니다. 이 지역도 다 팔았어요. 상당 부분을. 그래서 여기가 대지주가 누가 되냐면 일본인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뭐 건물이 별로 없잖아요. 여기는 저기 해화문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양쪽에 주택들이 있고요. 그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바뀌느냐면 해화동이라고 동명이 새로 생깁니다. 그죠? 이건 1914년에 변합니다. 그죠? 해화동이 생기고요. 요 옆에 또 뭐가 생기냐면 동숭동이라고 하는 동명이 새로 생깁니다. 이게 그 이전하고 이후하고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총독부병원이 현 서울대 병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역으로 보시면 여기 쭉 나오다 보시면 여기에 전석현이라고 보일 겁니다. 전석현. 여기가 전석이라고 하는 것이 궁궐에 까는 빗돌을 저기 바위판을 여기에다 깔았던 곳이라 여기 전석현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정조가 경모궁으로 아련을 하러 가기 때 궁궐하고 비슷한 도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만든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 남아있는데 이 도로를 만들면서 이걸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대를 낮춰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 이게 바로 반촌의 경계입니다. 어디까지냐면 여기에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죠? 이건 물이라는 의미인데 여기가 바로 정조가 만든 궁지가 있었던 곳입니다. 궁지. 요 위에까지가 반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총독부에서 1919년대에 도로를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서부터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까지요. 옛날에 해화문이 있던 곳 아래쪽까지 이렇게 쭉 만들어서 일직선으로 만들고 그게 현재의 그 성균관로인가? 그 굉장히 큰 길이죠. 그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너무 앞서서 그 말씀을 많이 드렸네요. 답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벌써 30분이 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김중석 군이 다니면서 이렇게 화면으로 찍은 겁니다. 제가 이거를 다 네이버로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건 너무 다루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화상으로 이렇게 찍은 것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려고 하느냐면 벽성정으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거의 교수회관하고 이 중앙학술정보관, 도서관이 있는 사이가 저 밑에 있는 그 600주년 기념관보다 지대가 높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이 일대가 여기 소나무 있는데요. 과거에는 소나무가 숲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벽성정, 여기가 성균관 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한 지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올라가면 서울 전체가 다 내려다 보였습니다. 지금은 다 고층 건물에 의해서 가로막혀서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지역이 벽성정이고 정조시대에는 정조가 명륜당 문묘에 이렇게 배양하고 난 다음에 명륜당에서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벽성정 올라가서 여기 옛날에 소나무 많았었는데 왜 이렇게 없냐, 여기 다시 소나무 심어라 라고 해서 대서상한테 지시해서 다시 소나무를 심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벽성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이고요. 과거에 이 성균관에서 기숙했거나 성균관에서 시험 봤던 사람들의 기록에 보면 벽성정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벽성정 정자정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자가 있었느냐, 정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여기는 소나무가 한 그루나 여러 그루 있으면 그 모습이 소나무와 같다고 해서 정자정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것은 주변을 조망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술 마시는, 잔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서관, 교수식당은 옛날 선비들이 심의섬에 올라와 가지고 주변 조망하면서 술 마시고 놀던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천당으로 해서 좀 내려가는데, 비천당은 옛날 건물은 아니고요, 다시 복원한 것이죠.
여기 일대 보여드리는 이유는 요 바깥에 지금 창경궁이 담장으로 있는 현재 최근에 심산로로 이렇게 바뀐 길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로 서반천이고 서반수가 흐르는 길입니다. 그죠? 국제관으로 이렇게 다 지금 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로 들어가 보냐면 이 명륜당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천당에서 명륜당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뭐 많이 구경하는 그런 곳인데요. 여기 뭐가 보이냐면 은행나무가 보이잖아요. 뭐 여러분 뭐 이 은행나무에 대한 기록이나 추억도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성균관하고 무관한 분들도 이 은행나무 구경하러 많이들 오시는데요. 서울 안에서 아마 서울 주변에서 은행나무로 뭐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명륜당 앞에 있는 은행나무인데요. 이 은행나무는 언제 심어졌는지가 명확하게 기록에 다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이 성균관 대사성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인물들이 몇몇 있습니다. 뭐 우리 뭐 태견이, 뭐 율곡인 이런 분들 기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다 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 중종시대의 윤탁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윤탁은 대략 10여 년 동안 성균관 대사성 및 지성균관사 등 고위직을 역임한 그런 대단한 교육자인데요. 그런 역대 성균관 대사성 가운데 기억할 만한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뭐 조선 후기 영조 때는 이정보라고 하는 분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분이고요. 우리가 그런 분들도 골라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 분은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역할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1519년에 두 그루의 은행나무를 싣습니다. 그걸 그럴문자 은행자를 써서 살구행자를 써서 문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균관대는 문행 석좌교수도 있고 문행이라는 표현을 간혹 쓰는데요. 문행은 도행과 달리 살구와 달리 이거는 은행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심었는데 그게 언제 심었냐? 1519년에 심었습니다. 500년이 언제예요? 작년입니다. 2019년. 그래서 윤탁 선생의 후손분들이 그 은행나무 앞에서 행사도 하고 우리 자랑스러운 선조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행 그 노랗게 물들면 정말 아름답지만 그때 가서 저건 윤탁 선생이 한 것이고 바로 500년이나 지났다 명확하게. 그리고 저게 성균관의 상징이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면 좋습니다. 앞서 문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학당이라고 나옵니다. 대학당은 여기 헌종시대에 대사성을 지낸 분이 쓴 글이고요. 여기를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문묘는 다 명륜당하고 문묘를 구경하지만 여기는 구경을 안 해요. 여기 다 이게 뭐냐면 수복들이 해야 될 일을 갖다 이렇게 다 이게 글을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저는 성균관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명륜당하고 문묘는 웅장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그런 건물이지만 이 건물은 굉장히 단단하게 지어진 굉장히 아름답게 한 그런 건물로 이거를 정식 이름은 대학당이고 학교를 머리에 이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당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수복들이 해야 할 임무를 표현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게 낙인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반촌의 사람들을 리더하는 그 마을의 어른들이 누구냐면 수복들이고 수복들이 근무하는 곳이지만 저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선선자의 집합자를 씁니다. 그래서 선각이라고 부릅니다. 저기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마치 자기들 관인들의 입장에서는 뭐와 같은 거냐? 신선이 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균관을 답사를 할 적에는 물론 거기에 뭐 두 건물뿐만 아니라 뒤에 정경각 비슷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여기에 근무했었던 바로 관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기이기 때문에 저거를 꼭 해야 됩니다. 특히
저한테 좀 이야기를 들은 분은 반드시 저걸 한번 기억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다른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반수를 걸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신산문이죠. 여기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신산문 문면인데요. 왜 그러면은 그 조선왕조 시대에는 이 반촌 지역을 그 형리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느냐. 이거는 문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자의 신주가 있는 곳에서 시끄러운 소리, 잡스러운 소리 들리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여기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설명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만 여기에 대소인은 개 하마비가 있지 않습니까? 저 하마비는 원래 이 자리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었냐면 성균관 들어온 아까 저기 성균관 사거리 거기 있죠? 거기에 있었던 걸 여기를 옮겨놓은 거고요. 여기 영조 때 만들어진 탕평비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설명문이 있죠? 이거는 뭐 좀 빨리 지나가도 되겠죠? 지금 여러 가지 여기가 지금 맞은편인데요. 저는 여기에 뭐가 있었냐 하면 바로 이 반인 수복들의 이 존경에 맞지 않았던 정신국하고 박찬미의 사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성균관 현재 경문 있는 쪽에 향석교라고 있었습니다. 향기 향자에 돌석자에 다리 글자에 향석교가 있는데 지금 그 돌다리가 아마 거기 복귀한 걸 뜯어보면 거기 그대로 있다라고 그래요. 그 향석교 보통 향교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문헌 찾아보세요. 향석교, 향교 그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사실 성균관이 시작되는데요. 거기를 건너느냐 건너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거를 이 동영상 너무 빠져나갔다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텐데 빠져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근처에 그 사당이 있었고 여기에 정려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혹시 기억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옥이 반촌 사정력이라고 하는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촌에 정려문이 4개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서울 어떤 지역도 한 동네에 그렇게 많은 정려문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역시 성균관답다 뭐 그런 식의 말씀을 반촌 사정력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커피숍이 있고 좋아하니까 짬뽕집이 있지만 여기에 이 정신국, 이 반촌 사람들의 뭐 어리라고 할까 그런 것이 서며 있었던 그런 곳은 팻말이라도 붙여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명도 예전에 이 마을 이름도 여기 때문에 정문동이 이런 게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길을 따라서는 돌다리가 거의 3개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여기에 다 뭐가 심겨져 있었냐면 버드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 동반수죠. 동반수를 따라서. 그래서 이 동반수 바깥에는 이 동반수 있는 곳에 많은 분들이 반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쭉 따라 올라갈 텐데요. 뭐 곳곳에 있는 제가 주변 지역들을 다 사진을 찍으라고 했더니 많이 찍었습니다. 사실 여기는 성균관이 세계문화유산이 되면 교회를 비롯해서 유래미관 다 저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든 뭐 그렇게 하면서 모구천 갈비 숯불감기도 나오네요. 제가 여기를 찍으라고 한 이유는 요 근처에 뭐가 있느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양현고터. 쭉 보면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들이 식량 물품을 공급을 담당하고 석전제 비용을 조달하던 기관이 했다가 뭐 다시 하는데 1894년 가로기 때 폐지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요 양현고 터를 뒤로 해가지고 저희 성균관대 후문
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여기 양현고가 성균관의 일종의 온갖 비용을 대는 그런 창고지 않습니까? 또 성균관을 유지하던 이런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양현고가 있는 그 창고이고, 여기에 들어올 쌀이나 이런 것들이 그 재물이 어디서부터 많이 오느냐면 전국의 전답에서부터 흩어지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전라도 지역 해안가의 섬에서 나오는 재물들을 이 성균관에 소속시켰어요. 그래서 성균관에 있는 것들이 전부 여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양현고는 누가 관리하느냐 하면 전부 반인들이 관리합니다. 그 출납을 반인들이 관리해요. 그런데 이 반인들이 관리하면서 성균관 유생들이 반인들한테 사정사정해서 이 양현고에 있는 재물들을 하나씩 둘씩 빌려가거나 포탈하거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힘을 가지고 있냐면 반인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빚을 못 갚아가지고 선비들이, 유생들이 반인들한테 절절매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양현고터 옆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그 사당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최영 장군하고 최영 장군의 딸로서 비가 된 분이죠. 둘의 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반인들은 원래 제 손조이기도 한 안양 선생이 노비 100명을 이 성균관에 바쳐서 그들의 후손들이 현재 반인들을 조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그런 곳인데요. 바로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를 지낸 그것에 관한 일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황윤석의 그 이재난구에 보면 나옵니다. 정조 때 여기를 그 추석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여기를 선비들하고 쭉 답사를 하다가 여기 와서 무속이죠. 무속 신앙에 거기서 다 구경하고 역시 반인들은 의리가 있다. 조상 때 그걸 갖다 잊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세하게 쓰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언덕길인데요. 이 언덕길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여기 때문에 이 언덕길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저쪽 길 물하고 이쪽 길 물이 서로 수원이 다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가 올림픽 기념관, 옛날 보성고등학교 자리죠. 보성고등학교 자리를 이렇게 쭉 가서 여기 따라서 안쪽으로 이렇게 쭉 가보면 하마비가 나옵니다. 이 하마비는 그 북묘의 하마비입니다. 북묘. 이 북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민비가 북묘를 세우라고 했고, 이 북묘의 무당, 그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그런 곳이죠, 여기가. 그런데 이게 파괴됐습니다. 근데 여기가 원래 뭐냐면 흥덕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이 굉장히 유서 깊은 지역이고, 나중에 해화 전문학교, 그 다음에 보성 고등학교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흥덕사터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조가 세운 그런 곳이고요. 불교, 선교 두 종파가 통폐했을 때 보우 이야기입니다. 연산군 때도 폐사됐습니다. 연산군은 성균관 공부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근엄하게 종교 믿고 하는 사람들, 자기 노는데 방해되니까 전부 부수라고 했던 그런 분이죠. 훌륭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심했던 그런 분이죠. 흥덕사터고, 이 흥덕사가 흥덕상춘이라서 조선 전기부터 굉장히 여기가 아름다웠던 그런 곳입니다. 이건 언제까지 그랬냐면 인제 초기까지 이 지역이 서울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조금만 올라가서 보시면 저하고 다 같이 가셔야 보기가 좋은데, 우암빌라 있지 않습니까? 우암 송시열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조금만 올라가서 보시면 증주병립이라고 딱 보입니다. 이 증주병립이 여러분 이렇게 보시니까 멋있어 보이지만
안 보셨나요? 여러분 실제 가서 보면 참혹합니다. 그 축대 위에 빌라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요것만 남겨놨어요. 이게 이제 유적지기 때문에 이게 남겨놓고 다른 건 다 부숴놨습니다. 우리 서울이 땅값이 비싸니까 곳곳에 저런 참혹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우암 송시를 집터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여기가 송동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송자가 우암 송시의 송시다라고 후대에는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고증을 해보면 우암 송시열이 이 동네가 송동이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자기가 자기 말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서울과학고 안에도 우암관이라고 하는 관이 있습니다. 그게 저 송동 때문에 그런 거고요. 곳곳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저 말씀드렸던 저 송동은 원래 구한말에는 방각본 소설을 간행했던 그런 곳이죠. 송동본이 따로 있습니다. 흥부정 같은 경우 들이 저기서 간행된, 저는 저희가 반촌이었던 것하고 관련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면은 여러분 뭐 많이 다니신 그런 곳이잖아요. 해화초등학교. 이 해화초등학교 역사 들어가 보면은 100년 됐다 이런 1910년도에 숭정학교서부터 출발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서울에서 가장 먼저 생긴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해화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거기 역사가 잘못된 것들이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가서 고쳐줄 수도 없고, 여기는 아까 나온 것처럼 순교 학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설립은 누가 했느냐면 홍태윤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거부 있죠? 이 지역의 거부이고 반촌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그런 학교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만드는데 그때 돈을 낸 분들이 전부 현방 주인들이 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 곳이고요.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그런 곳입니다. 이 해화동 주민센터는 한옥 건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여기 설명문이 어딘가에 있는데요. 여기가 우리 최초의 여자 의사가 가지고 있던 집 한옥을 만든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거는 보여드리지는 않고 설명만 하겠습니다. 뭐냐면 거기 설명문에 보면 1930년대 한옥을 이렇게 다시 건축한 거다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일대는 그 명륜동을 비롯해서 해화동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전체가 다 사람이 인간은 드문드문 있고 거의 대부분 과수원이거나 전답입니다. 근데 여기가 언제부터 개발이 되기 시작하냐면 1930년대에 대대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이른바 문화주택이 여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만들어지면서 전부 1930년대식 한옥을 만듭니다. 그게 지금 이 일대 한옥 남아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혹시 저거 조선시대 한옥이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중에 뭐 한두 개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체로 다 1930년대 한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사실은 북촌에 있는 많은 한옥도 1930년대 개량 한옥입니다. 여기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 해화동 주민센터 그저 한옥 건물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옛날 해화동 지역이지 않습니까? 해화동 지역은 건물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물이 저런 거고요. 제가 이 초교수 카페를 요즘 굉장히 핫한 곳이죠. 저거를 저렇게 사진 찍으라고 한 이유는 김영태 선생님 저번에 가면서 저 초교수가 도대체 뭔 말이냐라고 했고 아마 저기를 가면서도 초교수가 도대체 뭐야? 저는 주인도 저거 말을 알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흥덕동천이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흥덕동천을 초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다 저런 말을 쓴 거고요. 왜 초교수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동영상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설명 안 하면 설명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해화동 로타리의 주유소, 그 다음에 파출소 사이에 길이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해와 칼국수 있는 길이잖아요. 저 안쪽으로 보면 이 길이 왜 큰 길 가요? 왜 저런 작은 길이 쓸데없이 나 있느냐 생각하실 텐데 저 길이 원래 해화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작게라도 저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큰 길은 일본 아이들이 다시 만든 길이고 전철 놓기 위해서 만든 길이고 저 해와 칼국수 앞길이 바로 그 예전에 그 해화문으로 가는 그 길이다. 저 길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저 길이 함경도로 가는 주 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일제 초기서부터 저기를 전철되려고 이렇게 계산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아남 아파트 보이시죠? 아남 아파트가 여러 개의 의미가 있다. 사연사라고 하는 그 유생의 그 지조를 상징하는 그런 영조 때인가 만들어졌죠? 만들어졌고 저기가 이 동네를 사연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것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아남 아파트 같이 큰 단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사연사에다가 그다음에 저기 옛날 저기 순교 학교 가 만들어져 있었던 영역이기 때문에 저렇게 만들어진 것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온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가면 여기가 성대 사거리지 않습니까? 이 성대 앞이 지금 상당히 그래도 좀 반듯한 편이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반듯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사거리가 쭉 보이시는데 이 사거리는 원래 그 옛날 해화문으로 가는 그 큰 길이 있죠. 그 큰 길에서 성균관으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거리에 원래 하마비가 있었고 여기에 관기교라고 하는 그 돌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조나 후대 왕이 그 경모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면 유생들 전체가 이 앞에 모여가지고 임금을 지영한다라고 하죠. 임금을 맞아들이는 그런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타벅스를 지나서 저 성대 저기 창경궁 쪽으로 가면 국립어린이과학관이 있고요. 여기가 언덕이지 않습니까? 언덕입니다. 언덕길이지 않습니까? 여기 뒷길로 쭉 순대에서 심산로를 통해서 이렇게 올 수 있죠. 저 안쪽이 보이는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로 만든 판이 이렇게 있었던 곳이고요. 그 돌은 저 궁궐 안에 깐 그 돌하고 거의 같은 돌입니다. 그런데 이 월급문 글자가 잘 안 보여 사진을 찍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찍어봤는데 안 찍어지더라고요. 월급문이지 않습니까? 정조가 늘 달마다 경복궁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이 문을 낸 그런 곳인데요. 여기가 바로 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이 있는 곳이 좀 언덕지입니다. 원래는 그 언덕이 있는데 일본 아이들이 이 큰 길을 내기 위해서 길을 깎아버리고 돌을 없애버린 그런 곳입니다. 그쪽에서 이 오다 보면 이 성대 앞 사거리에 여러분들 길 구조가 조금 이상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쓸데없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뭘 여기 그 길을 내는 것도 아니고 원래 길이 이쪽에서부터 쭉 오다 보면 이 큰 길이 아니라 이쪽 길로 이렇게 원래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정쩡한 것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대명로로 부르던가요? 그래 아마 그럴 겁니다. 이쪽은 조금 더 다른 길로 부르는데 여기에 길이 몇 개의 골목길이 큰 골목길이 나 있는 거는 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그 길입니다. 그래서 저 길을 하나하나 사실 보면서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동영상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런
대충 짐작하실 겁니다. 여러분 늘 다니시는 그 길인데 이게 조선시대의 길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그 된장예술 있는 그 길로 가는 길이죠. 맥주집 있고 한 그 길인데 여기 쭉 나가시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예. 여기 역시 정조 이후 정조가 경모궁을 만들면서 여기가 바로 반촌으로 다시 편입된 그런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된장예술이 나오네요. 전관석 카페도 보이고 여기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대명거리로 가는데 4번 출구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잘 주의 있게 보세요. 밑에 바닥에 보면 이런 것이 보이죠. 밑에 뭔가 여러분 가서 보시면 이 바닥에 왜 이게 있나, 이 밑에 물길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물길이 뭐냐면 그 큰 길에 물길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성균관대에서 내려오는, 옛날 성균관에서 내려오는 서반수 동반수가 성균관대 정문 앞에서 합해져 가지고 내려오다가 성균관대 사거리에서 옆으로 꺾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로 내려와 가지고 성균관 저기 뭐야 해화역 사거리에서 사거리로 흘러가는 겁니다. 예, 여기가 사거리인데 여기 근처에서 이 사거리 근처에서 저 흥덕동에서 해화 로타리에서 내려오는 그 물하고 여기에서 만나죠. 여기 전철 입구역에 대명거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명거리라는 이 표지석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 거리는 대학로에 연계된 젊음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거리로서, 젊음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거리, 이거는 조선시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유생들의 평균 나이가 36살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젊음과 낭만이 아니라 그 장년 늙은이들의 공부에 찌든 사람들의 뭐 이런 거로 바꿔야 될 겁니다. 요즘에 해당되는 거죠. 조선조 시대에는 성균관 유생들이 풍류와 여가를 즐겼던, 이것도 틀립니다. 성균관 유생들이 풍류와 여가를 즐겼던 유서 깊은 거리, 여기에서는 풍류와 여가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숲이나 과수원 거리였습니다.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반천길이라 하였다. 이 반자 틀렸죠. 2000년 이 거리를 대명거리라. 저는 왜 이걸 대명거리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뒤에 보겠지만 여기가 뭐냐 하면은 이정귀의 마을이 집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해서 적었고, 이정귀가 대명매라고 하는 중국에서 가지고 온 독특한 그 승종황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매화를 길렀다고 해서 대명매가 유명합니다. 이정귀하고. 그 대명매가 이정귀 사망 뒤에도 계속 그 매화를 접을 붙여가지고 유명한데, 그 대명매가 그것 때문에 이 대명매라고 했는 건데, 하필이면 명나라를 여기에다 이렇게 해서 대명매로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것도 근거가 여기에다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역사문화 탐방로로 여기 지금 신문지 있는 것 때문에 밑에 걸 안 보이는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했던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제가 갑자기 화가 나는데 이 글 전체를 갖다 다 뜯어 고치고 이 돌을 갖다, 이 아까우니까 요 겉만 피부만 벗겨내고 다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전 저거 보면 또 화나는데 화내면 안 되겠죠. 그죠? 이정기 집터 이렇게 했습니다. 이정기는 인조대 좌의정을 지냈으며 문장과 글씨로 이름이 높았다. 고조부 이석경이 성균관 남쪽에 자리 잡은 이후로 이정기를 비롯한 후손들이
대대로 이곳에서 살았다. 여기는 이 시기는 반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정조 때 반촌으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정기 집터가 여기냐? 2015년 12월에 서울특별시에서 이렇게 지정했어요. 서울특별시라고 하니까 주체가 특별시장인데 여기 아마 뭐 역사 뭐는 거기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잘못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정기가 연안이 씨의 관동파잖아요. 그리고 이석형부터 관동파로 이 유명한 집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 이거 따져봐야 되잖아요. 여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관동이라고 하면 이분이 살았던 곳은 이 지역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성균관 사거리에서부터 그 서반촌이 있지 않습니까? 전 그 지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위쪽에 관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관동이라 하더라도 가장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실제로는 저 위쪽이다. 그래서 성균관 대학정으로 이정기 집터를 팻말을 옮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균관 대학하고 자꾸 관련성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 생각이 고증이 좀 틀릴 수는 있지만 관동이 어느 지역인지 좀 살펴봐야 된다. 단 한경치략에 가지고 있었던 누구야? 송아무개가 한경치략에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이정기 집터를 비정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 지역 아닙니다. 저 위쪽 지역이지.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거를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선생님들 중에 혹시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가 스타벅스 크게 생긴 그런 곳이고 여기가 동성고등학교 지역이지 않습니까? 요 뒤쪽이 이 독일 선교사들이 천주교 만드는 그 지역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언제부터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도에 나타나는 것이 1914년부터 나타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일대를 바로 홍태윤한테 이렇게 산 그런 곳이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여기 밑으로 그 흥덕동천을 그 바닥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도로에다 만들 수 없으니까 아마 저렇게 옮겨서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분 여기 다 한번 이용을 하셨을 겁니다. 여기가 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무교동 유정낙지는 안 먹어봤네요. 그죠? 이거 된장예술 있고 한 이 소나무길이 소나무길이군요. 대명거리 소나무길. 소나무길인데요. 이 소나무길도 원래 이 반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지금 유정낙지 있는 이곳이 요 위쪽이 반촌의 남쪽 경계선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가보면 이쪽에서부터 여기 한림다방 있지 않습니까? 한림다방 옆에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죠? 한림다방 옆인데요. 그죠? 이 골목이 보이죠? 예. 이쪽 지역은 왼쪽 지역은 서울대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기가 뭐냐 하면 옛날에 경모궁 담장입니다. 경모궁이고 경모궁을 없애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총독부 병원이 만들어졌고요. 여기 골목길이 나 있는데 이 골목길은 현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조 당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가 그럼 이 오른쪽에 한림다방이 있는 곳에 뭐가 있었냐? 제가 앞서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저기 군지가 있었습니다. 군지 경모궁 연못. 이 연못이 언제 없어졌냐면 1910년대에서 20년대 그 사이에 여기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궁지가 상당히 아름답고 그래요. 저기 연꽃도 있고. 그래서 이 위쪽은 그 반천의 남쪽 경계선이고, 여기서부터는 이 아래쪽은 뭐냐 하면, 여기가 그 정조가 경모궁을 만들면서 이 지역을 상가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지역에 또 뭐가 만들어지느냐면 현방을 새로 하나 또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여기가 해화문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여기를 경모궁 주변을 쓸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리도록 상가를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상당히 번화했던 그런 곳이고, 사실은 이 경모궁의 그 위세는 궁궐하고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이 안의 조경은 다른 어떤 궁궐보다도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저기 학교 앞에 나와서 음식 먹고 술 마시고 할 적에 이 지역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의 큰 길은 뭐 조금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거의 정조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옛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낙산 밑에 지역이지 않습니까? 낙산 이 밑에 지역도 이화동 쪽으로는 예전에는 집들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이 지역 위쪽은 대체로 과수원 내지 전답이었다. 물론 궁궐 안에, 사대문 안에, 아니 사대문 아니라 성곽 안쪽에 이 전답에서는 쌀농사라든지 목화농사라든지 몇 개는 하지 못하도록 속대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엄한 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과수원이라든지 몇 개 가벼운 농사는 지을 수 있었는데 그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저기 상가를 만들었다는데, 상가를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지역이 창경궁 쪽에서 보면 서울대 그쪽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아마 가서 서울대 가려고 하면 언덕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 언덕길에서 창경궁이 다 바라보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창경궁을 보완을 위해서 이 지역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우범지대예요,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상가도 하고 이주도 시키고 이렇게 했던 그런 곳이고요. 이 지역이 개발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대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물이 지금 이 큰 길로 계속 흐르는데요. 계속 흐르는데 저쪽에 바로 장경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복개는 1930년대부터 복개가 논의가 있고 한 그런 곳인데요. 이 해방 이후에 복개는 됐죠. 다 끝났습니다만 이 동영상은 끝났고 다른 걸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1914년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복귀죠. 우리가 다녔던 곳을 복귀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먼저 앞서 설명드린다고 했죠. 물길이 중요하다. 이 물길이 사라진 게 아니고 지금 전부 땅 밑에 복개되어서 이렇게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제일 먼저 이 서반수, 반수죠. 이게 동반수입니다. 동반수가 저 위쪽. 이 물길이 어디냐면 저희 후문 쪽 그 엘리베이터 있는 거기 있죠. 그곳입니다. 여기가 저는 쌍계동이라고 봐요, 예전에. 그래서 여기로 와서 아마 요 얼음이 아마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런 곳이고요. 이 물이 내려오는데 이쪽 물하고 이쪽 물은 우리가 아까 언덕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언덕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서로 교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는데요. 여기 보면 양현동이라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양현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이 양쪽 물이 이 학교 앞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서 이렇게 쭉 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전석현 고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 창경궁에서 이쪽으로 올 적에 여기를 고개로 인식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쪽 큰 길로 가기 위해서 여기 고개를 넘었어야 되는데 이 고개를 일본 아이들이 전철을 놓기 위해서 고개를 없애버린 거죠. 하지만 우리는 고개를 인식을 해야 된다. 고개라고 하는 거는 이쪽 올라갈 적에 또 이쪽 그 장례식장 갈 적에 보면 거기를 다 파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개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 물길로 보겠습니다. 흥덕동천이 이쪽으로 와서 어디서 만나느냐? 요 만나는 지역이 있는데 이 만나는 지역이 바로 지금 그 해외화역 4번 출구 주변이다. 그 만나고 쭉 내려올 적에 여기가 경모궁인데 경모궁 일대인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궁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궁지. 한림다방이 여기 있고요. 그죠? 여기에 이쪽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 길이 원래 정조가 하명하기 전까지는 여기가 바로 그 반촌의 남쪽 경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까지 확대되었다. 확대된 이유는 뭐냐면 반촌의 주민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박정동이라고 하는 여기에 원래는 그 조정에 그 무슨 사복시는 아니고 무슨 곳에 관아가 좀 있었습니다. 그 소유가. 그런데 이 소유를 그 성균관에 줘버립니다. 반촌에 줘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다르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보시면 그 이 일본 아이들이 20년대에 여기 큰 길을 내면서 전철길을 내면서 지금 그 이 로타리 쪽으로 가다 보면 골목길이 아마 보일 겁니다. 바로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잘린 지역이죠. 도로에 의해서 잘린 지역. 그게 보실 수 있고요. 요 물이 쭉 내려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총독부 의원이고요. 여기에 다리가 보이는데 장경교. 어쨌든 쭉 내려오다 보시면 이게 청계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동대문의 종로 큰 길입니다. 여기 다리 보이시죠? 다리 옆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초교동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초교동. 이게 동대문을 안쪽으로 맨 첫 번째 종로에 있는 다리가 초교고 여기가 두 번째 길인데 이게 이교죠. 그런데 이 교를 보통 두 다리라고 부릅니다. 두 다리.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현, 그 상업으로 유명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초교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 물이 흥덕동천이 초교로 들어가기 때문에 초교수라고 부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초교수라는 아마 그걸 찾으면 여러분 안 나올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여기 보시면 성균관 길이고 이 큰 길입니다. 해화문으로 가는 큰 길이 이 창경궁 홍화문을 지나서 쭉 내려옵니다. 그죠? 쭉 내려와서 이게 그 종묘 오이 쪽으로 해서 보령제약 있는 길이지 않습니까? 보령제약으로 해서 여기 종로하고 만나는 길인데요. 여기에 보면 연초회사 사택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죠? 여기가 옛날에 뭐가 있었는 곳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가 어영청이 있었던 곳입니다. 어영청. 이 어영청은 조선 숙종 이후로 수도를 예전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수도를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북한산성 아니면 남한산성 아니면 강화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동안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이나 이런 겪어보고 난 다음에 수도를 버리고 가가지고 지켰느냐 못 지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외적이 침입한다고만 하면 바로 뭐냐면 서울 공동화가 됩니다. 왜? 서울 시민이 다 알아요. 외적이 군대가 들어오면 국왕부터 도망간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아요.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도망가고 하니까 영조시대에 뭐를 만듭니까? 영조시대에 수성절목을 만듭니다. 외적이 침입하더라도 끝까지 도성을 지키겠다. 라고 하면서 전 한양 시민의 예비군화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수성절목에서 이게 만들어지는데 그 핵심 역할을 어영청, 훈련원,
그 다음에 그 금우영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서 서울의 군인들이 대거 많아지고 전 인구의 거의 8%에서 10% 정도가 군인 인구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서민문화나 여기 얘기할 적에 군인을 빼놓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동아연초회사 이 어영청을 일본 아이들이 없애면서 여기에 연초회사를 만들었는데 왜 하필이면 연초회사냐? 제가 또 담배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조선시대 고한말부터 일제 초엽에 회사 가운데 요즘에 한국을 대표하는 회사 하나 들으라면 뭐 여러분 볼 것도 없잖아요. 2위도 없잖아요. 삼성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 이야기 합니다. 혹시 뭐 저기 현대자동차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주가가 말해주잖아요. 그죠? 주가 총액이 삼성 망하면 한국 망한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는 뭐가 망하면 안 되느냐면 연초회사가 망하면 안 됩니다. 동아연초회사, 이 연초회사가 총독부에 들어오는 세금의 20%에서 30%를 차지합니다. 여기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어영청 그 땅을 다 차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훈련원 보이시죠? 동대문 훈련원. 이 훈련원 보이실 겁니다. 이 양대 그 군사 지역이 이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원 지역은 여기는 빈 터로 이렇게 남아있고 여기 연초회사하고 사택이 있다. 여기가 나중에 뭐로 됩니까? 여기가 당연히 전매청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다시 한번 복귀하겠습니다. 독일 교회당이 있잖아요. 여기 동성고등학교를 비롯한 여기 그 성당들이 이 뒤쪽에 다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원산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게 여기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면 송동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송동은 사실 여기입니다. 흥덕동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 그런데 송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이 지역 전체가 요 위에 있는 송동의 핵심 지역은 여기인데 여기까지도 사실은 송동이라고 할 만큼 여기가 전체가 다 소나무밭 내지 과수원 이런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보이시느냐면 포동이 보이시죠? 포동. 이 포는 여러분들이 개포자잖아요. 갯골입니다. 갯골. 이 송동은 누가 살았냐면 물길을 따라서 요 지역에는 우암 송시열이 살았고 요 지역에는 윤유가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그 뒷길에 누가 살았냐? 윤유가 살았습니다. 윤유. 그러면서 같은 지역에 살면서 이 송시열이 윤유를 잡아먹은 겁니다. 똑같이 우리 지금 순교방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난리를 쳤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문동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이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요 지역 앞에 여기가 바로 정신국 사당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정려문이 있기 때문에 정문동이라고 하는 여기 선자처럼 선자로 쓴 거니까 잘못 쓴 거라고 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먼저 보여드렸던 거기에는 이제 안 나타나는데 여기 뭐가 보이냐면 해화동이라고 보일 겁니다. 해화동이 언제 만들어졌냐? 1914년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언저리에 만들어진 거고 1912년에서 14년. 그 다음에 동숭동이라고 만들어집니다. 왜 동숭동이냐? 순교방 옆에 있기 때문에 동숭동입니다. 여기에 비로소 동숭동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성식물원 만들어지잖아요. 이거는 여기 박물관 내지 동물원, 창경궁을 그 일본 아이들이 완전히 모욕을 하면서 만드는 것을 옆에다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공업전습소, 중앙시험장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현재 그 통신대학교, 한국통신대학교 거기에 그 문화재로 지정된 그 목재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화동 이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리가 보이는데 바로 이게 현재 그 뭐죠? 그 소방서 앞쪽에입니다. 그래서 박제가가 여기에 살았습니다. 박제가가. 예,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사 호송록이라고 하는 요 책이 1802년에 만들어진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안에 보면 그림들이 아주 훌륭한 것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것들이 많은데요. 반교정려 나오지 않습니까? 반교정려. 반교가 뭐냐면 향석교입니다. 요즘 반교 어문에 돼 있는데 반교는 곧 향석교. 다리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중에 향석교, 향교를 반교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호성사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연사가 있는데 사연사는 사실 위치는 이쪽으로 더 옮겨져야 되겠죠. 그 식당 여기가 지금 그 임금이 오면은 여기에다가 연을 놓는 그런 비각은 그때 모습도 그대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흥덕동 발발이라고 하는 이 고문서인데 1780년대에 고문서인데 여기 보면 이게 동부에다가 다 하는 건데 제가 이걸 살려다가 못 썼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노비 여기 이 동서문 내 흥덕동의 이런 소작인들의 이런 권리를 다시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동서문이 해화문이고 흥덕동은 바로 송동 우리 성대 뒤쪽입니다. 자악인 엄청난 부자예요. 보면 소작인 홍정식 과전, 소작인 황매 누구 채전 채소밭, 소작인 이후지 앵도전, 소작인 현무수구의 앵도전, 소작인 누구의 과전, 목화전, 그 다음 또 뭐 보세요? 무슨 보시면 여기 제일 많은 게 과수원. 무슨 과수원이겠어요? 복숭아입니다. 그 다음에 앵도밭이 많잖아요. 이 지역은 1930년대까지 앵도밭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목화밭도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채소밭이 있습니다. 여기 채소밭은 궁궐에 납품하는 채소밭입니다. 이 고문서가 다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다른 집 소유도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 그 올림픽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해화동 그 일대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여주는 그 하나의 증거다. 저는 증거를 좀 더 많이 찾았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이 매일신보 등 다른 것들은 또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 거의 끝나는 것 같은데요. 제가 1시간만 하려고 대충 생각을 했습니다만 장광설로 1시간 반이나 이렇게 했네요. 여러분들 듣기에 지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학원생도 많고 학부생도 있고 또 일반 시민도 계신데 아마 대부분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런 것들하고 연결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예전부터 이거 잘 알았느냐? 그렇지 않죠. 이게 다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제가 고증한 것이긴 한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찾아서 이렇게 보완하려고 하고 제가
성균관 유생도 중요하지만 성균관에 살았던 반촌도 참 중요하다라고 해서 연구소도 내고 논문도 쓰고 했습니다만 이걸 전체를 좀 정리를 해서 자그마한 단행본들이 이렇게 출간할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대문 안 또 사대문 밖을까지 포함해서 여기 좁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과거의 역사가 숨어 있고 옛날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의미 없고 불필요한 지식일 수 있지만 이 지역이 이해하려면 저렇게 답사를 하면서 실물감을 느끼는 게 필요하다. 내가 걸어서 몇 분간 대충 감으로 재서 얼마 되는 곳에 뭐가 있었고 거기에 누가 살았었고 이러한 역사가 숨어 있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지금은 복개된 도로 위로 밑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지만 거기에 물길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실물감을 공간감을 파악하는 데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추체험의 경험을 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이 지역은 옛날부터 유서 깊은 곳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강남 지역은 옛날엔 전부 배나무 밭이었을 것 같지만 거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중요한 다양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사대문 안보다는 그렇진 않죠. 하지만 그 지역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 성균 고전학의 첫 이 강의 시작을 이 반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성균관대에 나왔거나 이 지역에 사는 분들 많은 지식이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야 그게 지식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학부 대학원 다니면서 체험했던 경험했던 이런 것들을 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균고전학 성균이라는 말을 붙였으니 이 반촌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서울 곳곳을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가 꼭 서울만 해도 필요 없잖아요. 중요한 지역들 또 동아시아니까 외국 다양한 지역까지도 이렇게 살펴보는 앞으로 굉장히 뻗어나가는 그런 이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반촌을 출발로 했지만 뻗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김용태 선생님한테 돌릴까요? 다들 생각하실 동안, 정리하실 동안 제가 한마디만 여쭈면은, 그 해화초등학교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지금의 국제고등학교 있던 자리, 거기가 원래 해화초등학교였고, 지금 해화초등학교 자리는 저쪽 노원구로 이전한 해화여고 자리여가지고, 그거는 좀, 설명하실 때, 하여튼 그 자리에서 100년 동안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위에, 산꼭대기 위에서부터 출발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설명 중에 그 아나아파트 자리가 지금은 이제 고대 의대랑 합병한 옛날에 그 전라도의 우석대 말고 서울에도 우석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우석대 의대가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노천 이구영 쌤이 그 한의 교육을 받으셨다고. 근데 그 한의원이 지금 그 아나아파트 자리가 아닐까 얼핏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궁금해지고 사연사 터를 지금의 우리가 아는 거기 명륜동 어디쯤으로 생각하시는지 좀 그것도 궁금하고요.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그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태원 지금 이제 미군 지역 미군 부대로 편입됐던 그 지역이 조선시대에 둔전을 치는 그런 마을이었대요. 근데 이제 그 둔전 마을이 통째로 이제 미군 부대 때문에 이제 이전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우리 땅을 찾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하면서
그 문서를 가지고 있고 또 연락을 취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보다 훨씬 더 이렇게 공고했을 것 같은 이 반촌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 다 그냥 산지사방 다 흩어지고 말았는가 서로의 네트워크는 전혀 없는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런 걸 연구하려면은 뭘 가지고 실마리를 찾아야 될까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해주시는 김에 마지막으로는 예, 이렇게 이런 반촌 관련된 것들 중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대학의 문화로서 뭐 이렇게 살려나간다면 살려나갈 만한 점이 있다면 뭐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두서없이 여쭤봤습니다. 예, 김용태 선생님, 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저도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해와 초등학교가, 아, 제가 말씀드릴 적에는, 그 사연사터에서 바로 그쪽으로 옮길 것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사실은 그 공간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했을 적에는 바로 이렇게 이전된 것 같지는 않고 우여곡절이 여러 가지로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는 사연사도 지금 바로 아나마 아파트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다른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굵직한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제로 다른 그 공간 예컨대 아까 동아연초회사 같은 경우도 그 빈 공간들이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는 다른 것들이 좀 끼어들었다고 큰 것이 만들어졌는데 굵직한 것 위주로 말씀드릴 적에 그런 변화가 있었다 그런 정도고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나중에 서술한다고 하면은 그런 작은 것들까지도 말씀드리면서 아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이 뭐예요? 다수도 있다 보니까 까먹는데 뭐였죠? 두 번째 것이? 이 반촌민들의 후예를 연구하는 예. 저 사실 그 뒷부분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다른 데서는 이 반촌의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소주제로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하다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아까 홍태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태윤 같이 이 고종시대에 들어가면 이 반인들이 이 군인으로 진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들의 경제력이 있다 보니 군인으로 들어가서 박성환이라고 하는 이 의병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중요한 군인도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만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들이 언제까지 유지되느냐면 1920년대까지 이 반촌에는 이 과거의 반인들이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국권을 잃으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이 지역을 떠납니다. 경제력이 없어서 떠나기도 하고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떠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맨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서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아, 저기 원래 성균관 노비들 이런 의식들. 사실은 경제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모자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식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시선들을 받기가 싫어서 우리가 왜 노비야? 뭐 하면서 그 숨기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노비들의 후예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뭐냐 하면 서로가 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과거를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이태원, 용산 이쪽 지역의 원주민들하고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도 자기들이 이 반인들의 후예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성균관의 수복의 후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밝히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그런 숫자는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쉽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현재의 이 지역의 문화를 되살릴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근데 사실 이 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가 굉장히 좀 더 큰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가 이들이 했던 가장 큰 직역 중에 하나인 이 현방 운영자. 이 과거에는 현방 아닌 다른 곳들은 대부분 이 백정으로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이분들의 그것을 살리기가 참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정신고 같은 의리, 그 다음에 정조시대부터 있었던 이들이 시를, 반림영화 같은 책을 만들 정도로 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승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반예, 예. 그러니까 노비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하고 다 연결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들을 현대로 치자면 학교의 교직원 아니었나 이런 것도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참 뭐라고 살리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 뭐로 이거를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일단 지금은 그 산초 메달이 있었으니까 지금 없어졌는데 산초 메달과 라면집 옆에 군 걸어 담근 한옥집이 있던데 산초메 옆에 군 걸어 담근 한옥집이 있는데 그게 지금 성균관 지도를 보면 거기 어딘지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거기 앞에 표지석도 서울시 문화재라고 전통가옥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이 단평이 돼 있어갖고 옛날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거기도 고증이 가능한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디에 있는 건물이라고요? 그 산초메라고 라면집이 있습니다. 산초메라고 라면집이 있었는데 여기 아까 명성교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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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뒤편에 보면 한옥집 문 걸어 닫은 한옥집이 있었는데 네, 네, 네. 거기가 그 단통이 돼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모았던 건물이었는지 고증이 혹시 가능한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지금 유림회관 그 위쪽으로 네, 보면 한옥들이 있는데 막 거의 요새는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상태로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러는데요. 이게 사실 그 한옥 같은 경우에 100년 넘겨서 이렇게 유지되기가 상당히 힘들고 해서 그 처음 느낌으로 딱 보면 조선시대 건물처럼 보이지만 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전후한 시기 예, 그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조선시대 건물이라고 하면 또 그게 굉장히 번듯하다고 하면 그거는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지도 네.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30년대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단청이 돼 있는 거는 그러면 어디 단청이 되어 있던 뭐 사찰이나 뭐 궁궐이나 뭐 건물 뜯어가다가 옮겨왔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배제는 못하지요. 네. 왜냐하면 그 단청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관공서나 사찰 아니 또 간혹가다 단청한 것들은 이 그 사당들이 좀 있습니다. 사당들이 네. 그런 것하고 관련되는데 그 윗대 쪽에 뭐가 있었느냐면 그 문성공 안양 선생의 사당이 있었습니다. 네. 원래 안양 선생은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느냐 하면 문묘의 동쪽 그 건물에서 그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그 영조 시대에 그 유명한 그 저기 대제역진의 황 누구더라 그 사람이 대사성 일적에 아니 여기는 문매 저기 뭐야 근엄하게 제사 지내는 곳인데 어떻게 이 반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문성공의 제사를 지내느냐 사적으로 그래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라라고 해서 거기서 제사를 못 지내고 따로 사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양 선생의 사당이 반촌에 만들어졌는데 그것일 가능성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 사당이 어디 있나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안양서의 사당이었다면 거기에 단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아마 그것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오늘 행사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안대 선생님께 모두 음소거 해제하시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